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46회. 바다 앞에선 조선의 운명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중세말 근대 초에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연 포르투갈의 말도 안 되는 대항해, 바다라는 불가항력의 대자연에게 거의 맨몸으로 맞선 항해민족 포르투갈. 당시 포르투갈 인구의 100만 명. 이 100만 명의 인구의 30%의 사람들이 바다로 해외로 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국가의 정의를 내릴 때 현대의 개념에 딱 걸맞는 해양국가라 말할 수도 있는 이 포르투갈의 대항해와 해양개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당시 포르투갈의 대항해를 꿈꾸고 실행에 옮긴 사람은 엔리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왕의 총애를 받던 왕자였는데요.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었지만 이 엔리케는 왕위 계승을 사양하고 오직 포르투갈의 해양 진출, 해양 개척, 대항해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엔리케는 포르투갈 항해선의 항해 요원들에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남쪽으로의 미지의 바다로 가게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항해에 종사한 적이 없는데요. 항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훗날 역사가들은 그를 항해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왕자로서 유력한 왕위 계승자이지만 왕위에는 관심이 없던 엔리케는 오직 해양국가, 포르투갈의 해양국가를 꿈꾸면서 포르투갈의 대항해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엔리케와 포르투갈 궁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포르투갈 선대는 말로만 듣던 전설 속의 바다, 두렵기만 하던 마의 바다들을 속속 항해하는 데 성공합니다. 도하도르 곧, 블랑코 곧을 돌파하고 오늘날 노예 해안이라고 일컫는 기니만에 닿았습니다. 그동안 배는 해안가 마을에 들러 교역을 하고 가죽이 값비싼 물개도 상당수 사냥했습니다. 사람들은 먼 바다에 나가면 폭포에 떨어진다든지 외눈박이 거인이 배를 삼킨다는 등 이런 전설들이 미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도지방에 가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백인이 흑인으로 변한다는 소문도 낭설임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차츰 용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항해가 위험하고 희생자가 속출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견고하지 못한 선체구조, 아직 주먹구구식의 항해술, 빈곤한 식생활과 거주조건, 광대무변한 자연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도 교역을 위한 항해는 계속되어 나갔던 겁니다. 엔리케와 대항해의 선장들은 조국의 해양국가를 꿈꿨지만 그렇지만 일반 선원들과 민간인 투자자 대개는 교역의 결과에 따르는 이윤을 꿈꿨겠는데요. 일단 항해에 성공하고 돌아오면 가난뱅이는 부자가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몰락한 귀족은 다시 신분 회복의 조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항해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매력이 있었던 거지요.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배는 새로운 땅, 새로운 바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해도라고 그러지요. 항해용 지도 말입니다. 이 해도가 수정되고 새로 그려지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바닷길은 계속 열리고 있었고요.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새로운 땅 아프리카는 남쪽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서도 해안 마을에다 교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포르투갈 땅임을 알리는 표지석을 세우고 항해와 교역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 기지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선대는 파견되고 돌아왔고 다시 파견되고 본국으로부터 거리가 많이 길어지자 항해 중간 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는 아직 대항 항법이 발달되지 않아 항해자들은 주로 연안 항법으로만, 그래서
해안에서 멀어져서 땅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에 떨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들은 자꾸만 남쪽으로 항진했고, 아프리카 남쪽의 땅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나의 삶의 근원인 고국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인도 항로였습니다. 인도에 가서 향신료를 싣고 오기만 하면 아주 비싼 값으로 거래되는 유럽 시장의 향신료 시장을 장악하기만 하면 포르투갈은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드디어 땅이 끝나고 동쪽으로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아직 지구의 제대로 된 모습도 알려지지 않은 거의 무지에 가까운 당시의 지리적 식견, 열악한 항해수를 생각한다면 포르투갈 선대의 희망봉 발견은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희망봉을 돌아 아프리카 동해안의 거대한 섬 마다스카르에 도착한 바스코 다 가마 선대는 여기서 수많은 상선들이 와서 교역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포르투갈 항해자들의 눈에는 온 세상에서 상인들이 여기에 다 몰려와서 무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거지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동쪽으로 대양을 건너면 그들이 꿈꾸던 인도가 있고, 여기 이 마다스카르 섬에 상선들이 모여있는 이 포구에 저 인도양 너머에서 건너온 상선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곳으로 가는 항로에 정통한 수로 안내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양을 건너 인도로 가는 항로에 정통한 항해자를 만난다는 거지요. 그 후 바스코 다 가마가 지휘하는 이 포르투갈 선대는 이 항해자의 도움을 받아 인도의 캘리컷에 닿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선대는 향료를 적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향신료를 만선한 포르투갈 항해선들은 출항을 해서 다시 서쪽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 인도양을 건너고 희망봉을 지나 아프리카 서안을 연안항해서 마침내 리스본에 귀향합니다. 이때 포르투갈 궁정과 포르투갈 사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겠는데요. 당시 유럽 전체가 인도라는 동방을 향한 열망과 함께 바닷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었는데, 그 과업을 포르투갈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가는 바닷길이 열린 후에 진행된 포르투갈의 포르투갈의 해양 확장은 참으로 경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항해 교역 기지들에서 시작해서 희망봉, 마다스카르, 아프리카 동해안, 아라비아 반도, 인도 남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대만을 거쳐 중국 동안으로 북상했고, 드디어는 당시 서구 유럽에는 그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극동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 당시 최첨단 전쟁 무기인 총과 대포를 앞세웠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세 말 근대 초에 유럽이 동양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 무기였다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46회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인터넷 한국대학문학관 신호섭입니다.